금요일날 파운드화 폭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3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1.08달러까지 갔는데 급진적인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보리스 총리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 정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나오고 성장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수정을 했어요. 대규모 감세,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도박이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과격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대규모로 재정 적자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45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거다. 이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나, 적자가 나는 만큼. 국채 발행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연쇄작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이 45%인데 이거를 40%로 감소해주고, 부동산 인지세라고 해서 취득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 파운드 이상 주택만 인지세를 내게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철회해주고요. 주식 배당 소득세 감소해주고 6개월간 6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94조 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에 폐지했던 해외 방문객 면세 쇼핑도 재개를 했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을 0.4%로 봤는데 0.1%로 이제 하향 조정까지 됐죠. 영국 국채가 대규모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해버렸죠.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인플레 방어를 위해서 금리도 1% 이상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채권 가격에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요일날 시장을 흔들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금요일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의 증세와 재정지출 감소, 금리 인상, 이 긴축의 3박자를 하지 않고 감세랑 성장이랑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환율 방어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경기 침체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이 GDP 2위고요. 일본이 3위고 영국이 5위예요. 이번에는 영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트러스 총리는 대체 왜 저러는 건가? 트러스 총리가 영국 보수당 총리로 당선될 때 보리스 총리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라는 점이 좀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자가 인도계였는데 트러스 총리는 또 백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고, 선거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한 폐지랑 개인소득세 경감을 걸었다, 역전 승리를 하면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런 정책을 할 거라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옵션 만기일에 또 이게 나오면서 맞물렸다. 그럼 트러스 총리는 누구냐? 마가릿 대처 총리의 말투나 의상이나 제스처를 흉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대처 총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거와 지지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정책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신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감세 정책도 이와 같은 선에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가릿 대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영국이 어떤 형태로 나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영국의 정책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정책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릿 대처는 처칠 이후로 가장 강력한 보수당 총리였었고, 신자유주의 하면 그냥 마가릿 대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명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고,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니까 기마 경찰로 밀어버렸어요. 본인의 추구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최장수 내각을 유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트러스 총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대처 총리가 재임할 당시 상황이랑 지금이 또 꽤나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패권을 빼앗긴 뒤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났던 영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가 대처 총리의 흉내를 내는 것도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라 볼 수 있어요. 영국이 그때 당시에 2차 대전 승전국이었었어도 식민지 다 잃었었죠. 부채도 과다한 상태라서 경제도 엉망이었죠.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던 시절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2% 정도 나갔었거든요. 대처 총리가 이제 되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르렀었고, 노조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영국의 주력 사업이 석탄이었는데 석탄이 끝나가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노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던 시기에 대처 총리가 나왔다. 금융업 활성화했었고, 정부 지출 축소했고, 강력한 구조조정, 기업 민영화, 부캐 유전 개발, 이런 걸로 경제를 좀 살렸었고, 공공주택을 민영화로 이제 돌렸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집을 보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만들었어요. 트러스 총리 입장에서는 대처 총리의 정책들을 흉내낼 가능성이 꽤 높다. 지금 나온 것들도 있지만 안 나온 것들을 나중에 흉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처 총리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중간을 보면은 경제도 잘 됐다라 보기도 어려워요. 1979년에 부임하고 그때 경제학자 프리드먼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유통량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1981년에 경제 불황이 왔죠. 제조업 감소로 실업자가 300명까지 증가했죠. 이후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이 통화 유통량이랑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나옵니다. 1985년이 돼서야 GDP 성장률이 5%가 넘고 실업률이 줄고 집값이 오르면서 경제 호황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북해 유전 개발이 완료가 되고 석탄 노동자들이 유전 쪽으로 취업을 하면서 소득도 좀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걸 수도 있고 전 세계가 호황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같이 호황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중산층 어째서 경기를 살렸는데 문제는 부동산으로 일으킨 경기였었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을 낳습니다. 개인들의 부채 비율이 올라갔죠. 파운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91년, 92년에 경제 불황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불황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한번 왔었거든요. 요약해보면은 이때 북해 유전이 개발돼서 산유국이 되고 공공주택을 민영화로 팔아가지고 국부를 쌓아서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처 총리 재임 당시 진위 개수가요 26%였었는데 나중에 34%로 증가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잡혔는데 진위 개수가 증가했다. 월급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증가했다. 이거는 빈부격차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집값이 올라가지고 주택비용 부담을 고려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추억이 보존되잖아요. 트러스 총리가 대처 총리 흉내를 내면서 지지율이 올라서 당선된 거를 보면은 그때가 잘 살고 좋았지라는 추억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들 모두 1980년대 중후반 지도자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잘 살고 좋았지라는 추억을 만들어주거든요. 중국도 덩샤오핑이 제의받은 시절이었었고 일본도 부동산 버블 시절이었었죠. 미국도 잘 나가던 시절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가장 경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당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위가 날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격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무너져요. 집값이 무너지면 정권도 보존하기 어려워요. 미국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을 잘 방어해야 돼요. 국민들이 투자한 채권 가격 하락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들 채권 투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요. 인플레 문제를 견딜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조금만 하거나 늦게 해서 버티려고 할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 방어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면 집값이 다 무너져요. 부자도 힘들겠지만 가난한 자도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영끌 비중이 높았던 중산층들, 서민층들은 더 타격이 심할 거고 다른 나라들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독주하는 금리 인상에 지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데 미국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를 지키느라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국 내에서 비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제발 좀 천천히 올려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가를 잡아야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소비자의 지갑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 팔리게 만들어요. 물가를 잡을 수 있겠죠. 수요를 괴롭히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고 막힌 공급을 뚫어주는 것도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전쟁을 멈추고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선언해가지고 봉쇄를 멈추고 노동 이민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럼 물가 잡히거든요. 금리 인상을 과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탄소 배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플레이션 발생할 거고 유가 다시 오를 겁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벌어지고 미트플레이션 벌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완벽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준이 국가, 기업, 국민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이 좋아지거나 다른 국가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인플레이션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들이 왜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